조금 전에 우리가 그 성서 히브리어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히브리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라는 단어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열왕기하 18장 26절에 보면 이제 사네립의 장군이었던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국내 대신 엘리야김하고 셈나와 요나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랍사게에게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해주시고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랍사게는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다 방언으로 말을 했다는 거지. 이 아시리아의 장수가 유다 방언으로 말을 했어. 그랬더니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아람 방언으로 말해달래. 그러니까 이미 주전 8세기에 이 여러 언어들이 유다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19장 18절에 보면, 이사야 19장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래. 여기에 가나안 방언은 히브리어거든. 그럼 왜 지금 이사야서에서 히브리어라는 말을 안 쓰고 유다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나안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라는 이 단어를 별로 안 좋아했어. 물론 성경에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나오죠. 그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이 단어는 아주 좀 뭐랄까 편견이 있는 단어, 약간 하대하는 단어, 약간 깔보는 단어로 이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히브리인으로 부르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 현대 이제 이스라엘을 건국을 할 때 히브리 대학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대학이라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인클루시브한 랭귀지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배타적인 언어가 아니야. 이스라엘 하면은 팔레스타인하고 막 대립이 되지만 히브리 하면 건노원자들로서 또 하청인으로서 훨씬 더 포괄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어 문법의 역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히브리어 문법은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 언어가 있는 것하고 문법이 있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문법을 처음 만든 사람들은 가장 초기 저작은 10세기, 주후 10세기 아랍 문법의 영향을 받은 사아디아 가온이래요. 가온은 아주 영광스럽다, 멋지다, 훌륭하다. 그 사아디아의 가온이에요. 그 사아디아 가온이 처음 히브리어 문법 작업을 시작하였다. 10세기에.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 학자들로서 이제 하유즈라든가 아불 왈리드 메루안 이븐 자나흐 주후 1030년경,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븐 에즈라, 그 다음 데이빗 킴히, 라다크라고도 하죠.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 학자들이 히브리어 문법을 만들기 시작하였다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는데, B로 가면 존 로이 헐린이라는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존 로이 헐린이 The Rudimentis Hebraicis, 히브리어 기초라는 책을 1506년에 썼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쓴 첫 번째 히브리어 문법이래요.
이제 히브리어 문법에 사용된 많은 전문 용어들이 거의 저작에서 유래되었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쓴 중세 히브리어로 쓴 히브리어 문법은 접근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이 헐린이 처음 독일어로 쓴 히브리어 문법이 현대 히브리어 문법의 이제 효시가 되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교과서에 없는 이제 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루터는 누구에게서 히브리어를 배웠을까? 칼빈은 누구에게서 히브리어를 배웠을까? 종교개혁은 결국 루터와 칼빈과 쭌글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종교개혁은 성경의 원전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 원전으로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되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럼 루터하고 칼빈은 그때 무슨 책을 보았을 거고 누구에게 히브리 선생이 누구였을까? 이런 질문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스몰리라는 유명한 그 교회사 학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만약 리라가 연주하지 않았으면 루터는 춤을 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리라가 너무나 연주를 잘해가지고 루터가 춤을 추었대요. 그러니까 이 리라가 누구냐 하면 리라의 니콜라스라는 학자예요. 크리스천 히브리어 학자예요. 니콜라스는 원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프란시스 수도의 수장이 되었다고 해요. 이 니콜라스는 어디에서 그럼 히브리어를 배웠냐 하면 중세 최고의 유대인 학자인 라쉬에게서 히브리어 문법과 라틴어로 쓰여진 주석들의 영향을 크게 받았대요. 그러니까 요즘도 무라우카 선생은 늘 라쉬의 이 주석들을 읽는데, 근데 니콜라스는 1270년부터 1349년에 살았거든. 리라의 니콜라스하고 루터 사이에는 상당히 갭이 있어. 그런데 니콜라스의 대작은 1471년 로마에서, 그리고 1742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출판되었대요. 그렇다면 루터는 니콜라스의 문법책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루터의 시편 설교를 읽어보면 니콜라스의 리라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해요. 시편 설교에서 자꾸 로이 헐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로이 헐린에 대해서. 그 로이 헐린은 독일인이었고 루터와 동시대 인물이었어. 그러니까 니콜라스의 영향보다는 로이 헐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로이 헐린이 히브리어 문법과 히브리어 사전을 출판해서 1506년에, 그러니까 루터 비벨은 1534년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루터가 자신의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이 로이 헐린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주옥 무라우카는 로이 헐린의 히브리어 문법은 기독교인이 쓴 최초의 히브리어 문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게제니우스는 로이 헐린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히브리어 언어학의 아버지래. 그러니까 로이 헐린이, 우리가 지금 다 로이 헐린에게 비쳤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로이 헐린이 있어서 루터는 구약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었고 성경 번역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이 헐린이 연주해서 루터가 춤을 추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루터가 시편 112편 5절에 구워주는 자는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가져오면서 구워주는 자는 잘 될 것이다는 히브리어 표현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히브리어를 정통하지 못했다. 히브리어는 그리스도 시대 이후로 순수하게 보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메꾸고 다듬어 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이나 로마인들도 나라를 잃으면서 언어를 잃었다. 독일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히브리어를 연구해야 한다. 이런 말을 이제 시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리라의 니콜라스가 쓴 히브리어 문법이 기초가 되어 가지고 로이 헐린이 이제 16세기에 히브리어 문법과 사전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칼빈은 누구에게서 히브리어를 배웠을까? 제가 이제 총신에서 대학원에서 이제 칼빈 시편하고 루터 시편을 이제 같이 읽으면서 칼빈의 히브리어 이해는 굉장히 수준이 높다. 그리고 칼빈 시편 뒤에 보면은 히브리어 인덱스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원전에 대한 관심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야. 그러면은 칼빈은 누구에게 히브리어를 배웠을까? 답이 없어. 그런데 저희 은사였던 우리 이 왈키 선생이 딱 한마디를 했어. 펠라카누스는 스위스 개혁자인 카피토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쳤고, 카피토는 다시 요한 칼빈에게 가르쳤다. 이 책의 39쪽에. 펠라카누스가 카피토에게 가르쳤고, 카피토가 다시 칼빈에게 가르쳤대. 근데 펠라카누스는 라틴어 이름이에요. 독일 사람으로서 콘라드 퀴르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때. 근데 이 펠라카누스가, 퀴르스네가 히브리어 선생이 없었어. 책도 없었어. 튜빙엔 대학 출신이야. 그런데 친구인 파울루스 스크립토리스에게서 어느 날 두터운 선지서 사본을 하나 빌렸어. 선지서 사본을 보면서 히브리 알파벳을 깨쳤대. 그리고 후에 원문을 읽기 시작했대. 그런데 그때 로이 헐린이 거의 친구였나 봐. 로이 헐린이 이 펠라카누스에게 키미히의 문법책을 빌려주었대요. 그랬더니 이 펠라카누스가 독학으로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로이올린하고 많은 토론을 했대. 그러니까 로이올린의 히브리어 문법책도 이 펠라카누스하고 많은 토론 후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으로서는, 그러니까 로이올린이 1506년인데 1503년에 이미 히브리어 문법책을 이 펠라카누스가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펠라카누스가 즈윙글리의 부탁을 받고 즈윙글리가 세운 대학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평생 가르쳤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쭈리히에 가면 즈윙글리가 목회한 큰 교회가 있어요. 너무나 쭈리 전체를 이렇게 참 영향을 미치는, 주일 되면은 교회 종소리가 늘 은은하게 들리는. 근데 즈윙글리는 그 큰 교회를 지으면서 그 옆에 큰 교육관을 지었어. 이 교육관에서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를 유럽에서 종교개혁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펠라카누스가 카피토에게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카피토가 쾌펠이기도 한데, 이 쾌펠이 카피토가 즈윙글리하고 친하게 지냈고 루터하고도 교분이 아주 친했대. 그리고 마틴 부츠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고백서를 만들었대요. 콘페시오 테트라폴리타나. 이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즈윙글리의 이 고백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나 봐. 그리고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개신교로 개종했고, 그때 이제 개혁신앙의 지도자로 살았대요.
카피토가 언제 펠라카누스에게 히브리어를 배우고 칼빈에게 가르쳤는지 아직 저는 모르지만 우리 선생님 말씀이 맞다면 이런 역사적 계보를 통해서 로열린의 히브리어 문법책이 루터와 칼빈이 애용하는 서적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집대성되어서 왔다. 결론적으로 히브리어 문법은 유대인 학자인 킴히, 그죠? 킴히와 또 누구예요? 라다크, 데이비드 킴히의 영향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히브리어 문법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에게도 빚을 많이 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히브리어 문법의 역사, 존 로이홀린,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게제니우스죠. 게제니우스가 과학적 연구의 선구자가 되었대요. 이제는 필롤로지가 아주 옛날에는 성경 본문 안에서 이제 문법을 재구성하게 되었는데 또 아람 문법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성경 히브리어 문법을 만들게 되었는데 게제니우스에게 와서 이제 본격적인 언어학적 연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고 게제니우스는 평생 이 문법책을 13번에 걸쳐서 개정했어요. 그 다음에 레디그가 제14판부터 21판까지 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우치가 22판부터 28판까지. 그러니까 오늘날 이 히브리어 성경이 히브리어 문법이 우리에게 오는 데는 학자들이 세기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체계를 이렇게 종합하면 그 위에 이제 후학들이 쌓고 쌓아서 이제 이렇게 거의 완성된 히브리어 문법책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울리가, 옥스포드의 코울리가 이 게제니우스의 독일어 문법책, 게제니우스 카우치의 독일어 문법책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GKC,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게 되죠. GKC, 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에발트의 히브리어 문법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아는 바로는 여러 책들이 이제 슈타데나 바우어나 브로켈만이나 소개된 이후에 83쪽 D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종합적인 연구들 가운데 데이비슨의 히브리어 문법, 데이비슨의 이제 히브리어 문법, SR 드라이브의 그 사무엘서 연구,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왈키 오코너가 성서 히브리어 구문론 서론. 이 책은 1990년에 나왔는데 왜 이분이 1989년으로 썼는지 모르겠네. 아이젠 브라운에서. 왜냐면은 1989년에 내가 왈키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마쳤을 때는 아직 이 책이 안 나왔거든. 그래서 우리는 프린트물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전학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게제니우스의 히브리어 사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DB, 브라운, 드라이브 앤드 브릭스, 옥스포드 사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퀘러 앤드 바움가르트너, K&B라고 하는 이 사전이 있죠. 이 퀘러 앤드 바움가르트너의 히브리어 사전은 굉장히 정밀해요. 그래서 나는 요즘 퀘러 바움가르트너를 BDB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퀘러 앤드 바움가르트너의 히브리어 문법책이 이제 할로트로 편집되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쓴 여러 문법책들이 사전이 있고, 그 다음에 DJ 클라인스가 고전 히브리어 사전,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를 썼는데 어휘 의미론적으로 렉시컬 시멘틱으로 쓴 히브리어 문법이다. 그래서 이제 계열 관계, paradigmatic relationship과
결합관계, syntagomatic relation을 따라서, 그러니까 언어가 빨갛다, 파랗다, 노랗다, 이런 것은 계열관계죠. 그 다음에 산이 거칠다 하면 산과 거칠다는 결합관계가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제 클라인스의 작업이 굉장히 참 시멘틱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계열관계와 결합관계를 살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사전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색인, 색인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유대인들인 만델켈은, 그 다음에 리소프스키는 독일 사람인데 독일 아마 1차 세계대전인지 그때 참전도 했대요. 리소프스키는 색인집을 만들었는데 전부 핸드라이팅 했어.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워. 이 핸드라이팅 한 이것이 슈투트가르트에서 2009년에 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벤 쇼샨은 A New Concordance of Bible, 이게 1981년에 나왔는데 히브리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에벤 쇼샨을 늘 보죠. 그러니까 에벤 쇼샨은 너무나 정밀해요. 그러니까 모든 정밀한 한 단어가 있으면 그 변형된 모든 색인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내었는데 어떻게 컴퓨터도 없던 시대에 이렇게 다 만들었을까? 그 유대인들이 다 알고 기억하고, 그러니까 내 선생님 가운데 스티픈 갤러 선생님이 이제 계시는데,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를 할 때 유대인 학교인 드롭스에 가서 히브리어를 같이 많이 읽었거든. 갤러 선생은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 막 다 그냥 외워서 몇 장 몇 절에 어떤 말이 있다는 걸 막 이렇게 읊어요. 우리는 다 이제 검색해가지고 뒤져보고 그걸 읽는데, 그와 유사한 단어라든가 구라든가 수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은 다 어려서부터 다 암송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멋진 책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위 논문을 써서 이렇게 단어 검색을 할 때는 에벤 쇼샨이나 만델켈런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 모든 어형들의 변화가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지, 단수, 복수, 남성, 여성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